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학회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 네 번째 패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패널인데요. 오전에 그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이어서 오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세 분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고 또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토론자, 발표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원으로 계시는 장용석 박사님께서 OECD 및 유럽 지역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보원 건국대 교수님께서 영국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경모 박사님께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에 이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진원 박사님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 차정미 박사님 두 분께서 해당 논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시간이 약 1시간 40분 정도여서 발표자께서는 약 20분 넘지 않게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토론자께서는 한 15분 그런 정도 15분 내외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장용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용석입니다. 글쎄, 저는 과학기술 외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과학기술 외교라는데 어느 정도 인볼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외교를 한번 바라다 보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OECD CSDP라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책위원회라는데 한 20년 가까이 인볼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여기에 의장을 과분하게도 의장을 맡게 돼서 아마도 제게 OECD라는 포커스를 주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앞선 세션들에서는 기술별 그리고 주요 국별로 과학기술 외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OECD는 초점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앞서서는 좀 대부분 양자를 다뤘다면, 양자 과학기술 외교를 다뤘다면은 OECD는 다자 기구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제목을 다자 과학기술 외교라고 붙이고요. 거기에 OECD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중심으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OECD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또 다른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가 다자 과학기술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 과학의 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관계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OECD는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는 그러니까 망가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게 OEEC라고 해서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아까운 체제를 이 다자 체제를 그냥 내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의 협력 체계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OECD입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61년에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근데 이 OECD의 가장 큰 밸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크라시와 마켓 이코노미라는. 그러니까 프리 마켓에서 그 자유 경제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주 뚜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개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38개국으로 지금 현재 늘어난 상황이고 여기에 스트래티지 키 파트너라고 해서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주 큰 나라들 그러니까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을 키 파트너라는 스페셜 스테이터스를 주고서 이제 인벌브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페루, 로마니아, 타일랜드 같은 그런 국가들이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OECD가 왜 중요하라 하면은 오랫동안 OECD는 유럽의 부국 클럽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때 거의 86% 가까이 이르는 그러니까 글로벌 GDP의 한 85% 정도를 가지는 그런 거대한 집단이었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급속도로 이뤄내면서 그 폴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의 거의 반 가까이 되는 부를 가지는 그런 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정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은 굉장히 글로벌한 차원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OECD 가버넌스 체계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는 세크리터리 제너럴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운슬 이사회라고 하는 카운슬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로 이제 대별해 보면은 국가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기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진 게 이제 뭔가 하면 사법부입니다. 왜 빠졌느냐? OECD는 기본적으로 강성 국제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피어 플레저, 피어 리뷰를 통한 그러니까 동료 검토와 동료 압박을 통해서 글로벌 연성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사무총장이 세크리터리 제너럴이 제일 위에 있고 거기에 한 13개 정도의 디렉터레이트 부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한 13개 정도의 디렉터레이트가 있고 그 아래에 아주 세부적으로 디비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부가 카운슬이라는 그리고 커미티라는 그런 그 입법 기관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슬은 지금 그 각 대표부 각국이 이제 OECD에 내보내는 대표부 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매달 열리는 그런 회의가 있고요. 또 1년에 한 차례 MCM이라고 해서 미니스테리얼 카운슬 미팅이라고 해서 각국의 관계된 장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한 40개 정도의 커미티.
숫자는 이제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40개 정도의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CSTP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CSTP는 뭐 다른 모든 커미티와 같이 CSTP는 그 아래에 워킹 파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워킹 파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STP 아래에는 팁이라는 혁신 정책을 다루는 거, 그다음에 네스트라고 해서 과학기술 지표를 다루는 그런 워킹 파티, 그다음 BNCT라고 해서 바이오 나노 앤 컨버징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있는 그 BNCT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팔러시를 주로 다루고 있는 GSF라고 하는 그런 워킹 파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뭐 여전히 보면은 그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OECD에서는 2년 단위로 Program of Work and Budget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work를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부여를 하는데, 이게 국가처럼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이걸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보자 해서 4년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워크 버젯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올해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 그 다음 바이애뉴얼을 바로 그 기획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논의를 거쳐서 기획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버젯을 만들게 되죠.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디렉션을 가지고서 밑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시행의 중간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하게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PR이라고 해서 최종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예산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 뭐 볼런터리 컨트리뷰션, 센트럴 프라이어리티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내게 되면 파트 1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게 되면은 거기는 파트 2 예산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특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십시일반 내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볼런터리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가지고 핸들을 할 수 있는 포션은 적지만 센트럴 프라이어리티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CSTP,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OECD 기구를 초점을 두게 되는데, CSTP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7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없었느냐? 없은 게 아니라 OECD가 발족을 하면서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CSR이라고 해서 Committee for Scientific Research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각국이 주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이 어떻게 과학기술의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협력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72년에 발족된 CSTP는 주로 그 외에 모든 정책이라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서 그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모임 위원회로 발족을 했고요. 그 아래에 다섯 가지 정도의 그 워킹 파티들이 있는데, 산하 작업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뭐 여러 포커스마다 다른 워킹 파티들이 있고, 여기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논의들이 CSTP에 모여서 하나의 큰 방향을 정하게 되고, 스크리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은 CSTP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어젠다들은 대부분 보면은 OECD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에는 주로 경제 발전이라는 데 초점을 뒀다면은 최근 한 15년, 20년 가까이는 이런 주제로 OECD가 매 2년마다 주제를 바꿔 나갔는데 여기에 그대로 그 초점을 맞춰서 CSTP의 의제들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11년, 12년에 보면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2009년에 우리가 그 한국이 처음으로 MCM의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내놓은 의제가 바로 녹색 성장이었죠. 그 녹색 성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CSTP에서는 그러면은 녹색 성장을 위한 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린 이노베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보면은 SDI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SDG가 2015년에 시작을 했죠. OECD는 이 Sustainable Development를 2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그 이론적인 배경을 그 SDG에 많이 제공을 했다 하는 그런 의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런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크게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지금 CSTP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다. 한동안은 내셔널 컴패러티브니스 국가 경쟁력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을 봤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협력을 정진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그 도전 과제들이 나타납니다. 기후 변화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러면 과학 기술도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주어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상황 변화에 맞춰 가지고 스트래티직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그 초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아마 시큐리타이제이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크게 보면은 한국이 1996년에 회원국이 됐습니다. 회원국이 되기 2년 전부터 한국은 CSTP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마 세 가지 단계 정도로 한국이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한 10년, 12년 정도는 관찰자 단계였다. 그러니까 OECD라는 기구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의제들을 논의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두어졌다면은 그 다음 한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20주년까지 점차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한다 그러면 2015년에 대전에서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유치를 하고 거기서 대전 선언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플래그십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5년 이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의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까지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산하작업반의 그 뷰로라고 하는 그게 부의장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5년 정도 의장을 맡아서 그 회의를 주재를 했었습니다. 자, 이 OECD는 주로 정책과 소프트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거대 과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라고 해서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인데 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게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의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죠. 그래서 그런 그 두뇌 유출을 막고 또 정치적인 그 유출을 한 순수 과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54년에 이제 유럽 12개 그 주권 국가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설립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프로젝트 단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선이 가져온 큰 기여들이 많은데 하나는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힉스 입자라고 하죠. 이걸 발견을 해서 아주 물리학에서는 전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그 미소 정상회담 85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로널드 레이건하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합의를 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핵융합은 결국은 인공태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태양이 이론적인 그 증명이 됐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실험 단계에 있고 아마도 35년, 40년대 정도 되면은 상업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에 들어가는 인프라나 돈이 엄청납니다. 이거를 다 같이 모여서 해보자 해가지고 됐고요. 여기는 다행히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메인 컨트리뷰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자 기구들을 봤는데 글쎄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OECD를 참여를 하고 뭐 다른 국제 기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큰 다자 과기 외교 특징을 아니면 교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됐는데 제일 첫째 역시 힘이 최고더라고요. 파워웍스. 이런 다 국제 기구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유럽의 강대국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귀를 쫑긋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 의견에 많이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 회의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의 경우에는 미국이 역시 도미네이트 하고 있고요. 차이나의 경우에는 지금 정식 회원국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OECD도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직 파트너라고 하는 스테이터스를 부여를 함으로써 인발부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독특한 그런 힘을 가지고서 도미네이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프랑스, UK 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역시 돈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트 1이라는 분담금을 가지고서 OECD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 1이라는 분담금도 일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싶어도 해도 미국이 내는 분담금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계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이 18% 정도,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순으로 그 분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3.6%, 4% 조금 안 되는 그 수준을 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내가 내는 자발적 기여금이라고 하죠. VC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프로젝트 비용 예산이 너무 모자란다. 그러면은 사무국에서는 항상 손을 벌리죠. 항상 벌리는데 이때 조금씩 내놓는 이 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굉장히 appreciate 하는 그런 작동 기제라고 하죠. 작동 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텔리전스 밸류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회의를 들어가서 대부분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돈은 안 내놓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레셔네일을 가지고서 그 의제를 진화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일본이나 우리 같은 초기에는 랭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돈이었기 때문에 또 파워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딸물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할 때 얼마나 유창하게 또 그 레셔네일을 가지고서 컨트리뷰션을 하느냐 이 굉장히 크게 가치를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로마시 헬프입니다. 가끔 보면은 외교를 전혀 모르는 그런 델리게이션들이 와가지고 분탕질을 친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참석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쉬는 시간에 그 뒤에서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진짜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그러려면은 그 외교적인 그 제스처, 그 다음에 친근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디플로매틱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질, 역량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보이더라. 이런 특성이 있더라. 특히 다자회의 협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특징을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 CSDP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우리 팬데믹도 겪었고요.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 굉장히 그냥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랜드 챌린지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야 된다. 그 전까지는 내셔널 컴패리티브니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효율성이 중요했지만은 지금부터는 가치가 중요하다. 얼마나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포용적이고 얼마나 그 서스테이너블 하냐, 리질리언트 하냐, 얼마나 리스폰서블 하냐 하는 그런 가치들을 밑에 깔고 과학기술을 그쪽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변화가 지속되어 왔죠. 지난 한 10년간. 그런데 기술 패권 경쟁이 지금 나타남으로 해서 다시 옛날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각 국가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내셔널 컴패티티브니스를 위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연구 안보, 기술 안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여러 가지 돈을 막 붓는데 그게 국내에, 그러니까 유럽 안에 그 낙수 효과가 없이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래테직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누가 앞서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방향이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있고 할모나이즈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 포지셔닝은 뭐냐? 뭐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균형 외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기술 패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국들이 놓치고 있는 글로벌 트러스트라는 그런 측면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 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 있는 외교 수단이 될 거고, 그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리는 챙기되 역시 지금 빈 공간에, 외교적인 빈 공간에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외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외교라는 것은 과학기술과 외교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과학기술 쪽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외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버넌스를 고도화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합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지만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의 역할은 굉장히 세밀한 뭐 문구를 고쳐서 주고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주는 것보다는 큰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입니다. 역시 외교관들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방위적으로 과학기술자들과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관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 이거를 필수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전문가를 외교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외교관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이 과학기술 외교라는 기획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장봉원 교수님께서 영국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보원입니다. 먼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화두에 대해서 한국의 그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맡은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연구들이 단행본의 그 챕터로 엮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영국의 주요 이슈, 영국 과학기술 외교의 주요 이슈, 그리고 영국 과학기술 외교의 거버넌스, 그리고 한영 관계,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영국 과학기술 외교를 왜 살펴봐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국 과학기술 외교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내용은 사실상 영국이 과학기술 외교를 가장 처음 시작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과학기술 학술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립학회에서 18세기 초에 이미 외교 비서관직이라는 직책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이 직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럽 대륙과 이제 과학기술 정보 이슈 같은 거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영국의 그 영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이 오히려 더 늦게 신설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 영국이 얼마나 그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의 접점의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지한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국의 특성은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그 영국 과기외교가 중요한 이유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은 국제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선도적으로 그 과기외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이 이제 근대 시대에 제국주의적인 과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시점에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해서 타국과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을 했지요.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편승하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후회적인 관점을 좀 선도적으로 채택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최근 그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영국은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시행된 2016년부터 이미 국가 대전략의 변화를 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과기외교 패러다임, 그러니까 자국을 방어하고 경쟁국을 좀 배제하는 형태의 과기외교적 관점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영국의 유사성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영토, 물론 영국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사한 영토 규모,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오전 세션에서 이제 배영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국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요청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과 단절되기 어렵다는 어떤 그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혹은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서도 내수 시장으로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상당히 생존 전략을 도모해야 하는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제 영국이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기외교의 역사를 좀 추적함으로써 영국 과기외교의 패러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작성해 주신 여러 글들을 살펴보면 제가 제일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막 제국주의 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영국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특성을 부각하고자 했던 시대적인 구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그다음에 21세기 이렇게 나누어서 좀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영국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부터 매우 명확하게 과기외교의 대상국에 따라서 투 트랙으로 과기외교를 나누어서 진행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과 대등한 주권국들을 대상으로는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하거나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다면, 자국보다 열등한 당시에 이제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영토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식민지 과학관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이 이제 열광들과 교류했던 어떤 그런 과학기술 외교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 네트워크나 만들었던 표준들이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과학기술 규범이나 표준을 선점하는 데 대한 이해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영국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사실상 1, 2차 세계대전을 거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완전한 구도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인상적인 점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하는 도중에 과학기술의 어떤 핵심 기술을 미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을 굉장히 좀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과학 협력이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이라든지 냉전이라든지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전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의 과학기술 외교의 제도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협력이 20세기 후반에는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가 더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제도화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서 이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원고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왕립학회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발간한 이 2010년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불과 15년 만에 2025년에 다시 한번 왕립학회와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가 사실은 아주 명백하게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리스크를 차단할 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보다 현실주의적인 기술의 자산화라든지 국가 이익 극대화, 그다음 배타적인 안보 블록화, 연구 보안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영국이 지금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과학이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한 번 제시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 과기 외교의 주요 이슈를 살펴볼 때 이제 국가 대전략, 그다음에 과학기술 외교 전략, 그다음에 주요 이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최근 영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아마도 제일 중요한 사안은 2016년에 진행됐던 그 브렉시트의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어떻게 보면 영국이 국제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이미지, 그다음에 영향력,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수면 위로 올리는 어떤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때부터 영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권 경쟁의 구도 속에서 국익 향상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미 글로벌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전략적 방향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종결이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2021년과 2023년에 이 IR이라고 하는 인테그레이티드 리뷰라고 하는데요. 통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근데 이 통합 보고서가 뭐냐면 기존의 영국은 전통적으로 5년 주기로 이제 국가 안보 전략 문서를 발간을 해 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니까 보리스 존슨 당시에 영국 총리가 이제 과거처럼 국방과 안보만 떼어놓는 관점으로는 이제 국가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과학기술을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과 2023년에 이 IR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2023년에 뒤에 거버넌스 파트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현재 영국의 그 과학혁신기술부라고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단독으로 이제 주관하는 부처가 설립이 돼요. 원래 이 과학혁신기술부 이전에는 영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라고 하는 부처에서 담당을 했다면 이 이후에 이렇게 과학기술만을 단독으로 주관하는 부처가 성립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의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거는 그 과학혁신기술부보다 더 이전인 2020년에 영국은 원래 그 국제개발부라고 하는 그 국제개발협력기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되게 굿 이그젬플로 많이 쓰였던 기구인데 이 독립적인 원조 예산을 집행하는 국제개발부를 해체하고 외무 영연방개발부라고 하는 외교부 소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교부 산하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에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 미국의 그 USAID라는 단체를 해체시키고 미국 국무부 산하로 흡수하면서 엄청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영국은 그것보다 더 발빠르게 2020년에 이렇게 개발 원조 기관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이 이제 글로벌 브리튼이라고 하는 국가 대전략 아래 국제 기술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2023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술의 안보화를 명시하면서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혁신기술부와 외무영연방개발부를 공동 거버넌스의 체제로 딱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의 이제 기술의 안보화를 추동한 실질적인 트리거들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2019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라든지 아니면 2021년에 화웨이 사태라든지,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이제 화웨이 통신망이 지금도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2021년에 그 영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시설인 그 뉴포트 웨이퍼 팹이라는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인수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원래 영국 정부는 이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가 뒤늦게 좀 번복을 하면서 국가안보투자법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안보투자법을 소급해서 적용함으로써 다시 이제 요 뉴포트 웨이퍼 팹을 영국 소유의 기업으로 변경하는 어떤 그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국은 기술의 안보화를 굉장히 명확하게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 국제 기술 전략이라는 그 폴리시 페이퍼에서 5개 핵심 기술, 핵심 신흥 기술이라고 하죠. 뭐 양자 기술,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통신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축의 방안으로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가치 기반 동류국들의 모임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표준,
그래서 영국이 옛날부터 해왔던 기존의 대영 제국 시절부터 해왔던 어떤 그러한 규범을 주도하는 방안인데, 여기에서 좀 인상적으로 볼 지점은 이 공급망 회복력 탄력성 확보라는 어떤 그러한 목표 안에 선진국에 대한 외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국제개발 협력, 그러니까 대개도국 상대로 하는 그러한 뭐 과학기술 협력 펀드라든지 아니면 연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국익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협력과 개방을 표방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보다는 영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조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 회의를, 정상회의를 전 세계적으로 주최를 하면서 영국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갖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과기외교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과학혁신기술부와 외무 영연방 개발부라고 하는 모두 다 2020년대 이후에 재편된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 주도가 되는데요. 그중 하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아까 그 뉴포트 웨이퍼 팹의 인수 과정에 개입했었던 이 NSI 액트라고 하는 국가안보투자법을 굉장히 실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국가안보투자법에 결국은 과학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과학혁신기술부와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인수가 됐을 때 혹은 뭐 합병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변동 사항들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외무연방개발부에서 실행하는 그런 어떤 공동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기술 외교의 거버넌스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한국과 영국은 이미 1985년부터 과학기술 협력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요, 이미 40년 동안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과기협력을 발전시켜 왔는데, 2023년에 그때가 이제 2023년이 한영수교 140주년이었대요. 그래서 이 두 국가의 관계를 사실상 기술 안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1985년의 조약은 순수한 과학기술 교류를 중점으로 했다면, 2023년의 다우닝 합의는 기술안보 동맹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닝과 합의를 살펴보면 국방 관련된 어떤 기술, 그다음에 아주 그 국가의 크리티컬한 기술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선언적인 측면의 그런 파트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훨씬 더 격상된 형태의 그 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론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러한 영국의 과학기술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은 사실상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함의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략적 측면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과학기술 외교를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 이제 이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최상의 어젠다로 좀 격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이 영국과 이 정도 수준의 기술안보 동맹을 맺게 되면 사실 영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이제 소다자 협력체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한영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한번 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는 뭐 한국도 외교부랑 과기정통부가 계속 교류하고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 거버넌스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화의 수준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영 관계를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다우닝과 합의에 명시된 굉장히 다양한 선언들을 조금
이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언들 중에서 주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제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영국, 제가 지금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자산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국도 조금 더 상시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영국 그 과학기술을 이제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해온 그 입장에서 최근에 또 이슈하고 거버넌스 합쳐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경모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경모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를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된 발표 기회를 주신 배영자 교수님, 그리고 외교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스위스는 그 우리나라에 비하여서 인구적인 측면이나 면적도 이제 남한 면적의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이고요. 또 2024년 기준해서 GDP도 약 1조 달러로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세계 혁신 지수라는 것이 이제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10년 이상 연속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3%를 웃도는 R&D 투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민간 부분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러한 성적의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 생리학 분야에서 총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강국이기도 합니다. 스위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립성이라고 하는 국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선도해 온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는 이 중립성에 대한 도전과 또 극복을 통해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과 특성, 그리고 향후 한국 과학기술 외교로의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이제 역사적인 전개와 특성입니다. 먼저 1단계는 이제 1952년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학진흥과 국제화 추진이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출발점은 이제 1958년에 이제 우스 호흐스트라서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핵개발 연구 과정을 이제 고국의 스위스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단계는 과학기술 외교의 헌법 명문화와 확장기가 되겠고요. 1972년 연방정부 회의체는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근거로 해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1973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제27조 6항 연구 조항을 신설을 해서 영방 정부의 과학기술 외교 지원이 헌법적 책임으로 명문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써니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나 COST 유럽 과학기술협력기구와 같은 다자협력기구가 이 헌법 조항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천이 먼저 움직이고 제도가 뒤따라 추인한 것으로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과학기술 외교의 구조적 제약을 넘어 다변화를 시도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스위스 국민들이 이제 EU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 투표로 EU 규정을 이제 거부한 사례가 있었어서 이 때문에 이제 스위스가 EU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자 간의 통합이 아닌 이제 양자 협정을 통해서 모든 이제 외교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이제 유럽 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과학기술 국제협력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지위를 잃게 되는 이런 위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4단계는 과학기술 외교의 지리적 제도적 확장 본격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는 과학기술 외교의 위기와 연구 안보의 의제 등장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지정학적 경쟁 심화가 연구 안보라는 의제를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핵심 의제로 부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주요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자주의 약화와 안보 정책의 부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이제 지정학적 경쟁 심화 그리고 EU와의 이런 충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가 도전한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크게 이제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이제 과학기술 외교는 더 이상 외교 과학기술 경제라는 기존 세계 정책 영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새로운 요소인 안보 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4년에 스위스가 안보정책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제 국방부 산하에 그리고 국제안보국을 외교부의 안보 정책을 통합 승격하여 이제 신설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을 짧은 시간 읽었을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전통 안보 쪽은 국방부와 함께 외교부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고 비전통 안보 차원에서는 이제 과기부와 우리나라 이제 과기부에 해당하는 부처와 외교부가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외교부의 미래 이제 역할을 이제 전략적 조정자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외교부가 이 이제 새로운 이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외교가 국가 전략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들의 이제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안보 정책 전략이 올해 초에 나왔는데요. 그 스위스 안보 정책 전략 2026에 따르면 전략적이고 선별된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조기 경보 체계가 이제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목표는 첫째, 예측을 위한 연방 정부 내 통합 조정과 둘째, 과학기술계의 제도적 참여이며 각각의 이제 세부 목표는 이제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정치화, 무기화될 위험 가능성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고 과학기술 외교를 붕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기술 외교의 성립 조건은 지식, 연구 보호이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 안보를 강화하고 둘째, 안보 관련 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스위스 안보 전략 정책 전략 2026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예측적 과학기술 외교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제네바로 대표되는 스위스의 이제 다자 외교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외교 정책 전략 2024-2027을 통해 예측적 과학기술 외교를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측적 과학기술 외교의 의미는 AI 양자, 바이오 같은 기술이 국제 분쟁이 되기 전에 미래 기술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기회 위험을 분석하여 다자기구 내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국제 규범 형성 이전에 과학적 지식과 권고 사항을 더 조기에 검토하고 다자기구의 결정에 더 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목표 지향적 다자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설립된 GESDA라고 하는 기구가 바로 이러한 접근법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스위스 제스다라고 하는 기구가 개방적인 양자 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을 했는데 이 설립 목표는 블록 논리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논쟁의 여지 없는 목표를 위해 전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스위스 중립성 유지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 거버넌스를 특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스 연방 회의체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의 부처 장관이 모인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의체는 4년 주기로 교육, 연구, 혁신, 촉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 협력 활동에 교육, 연구, 혁신 예산의 약 20%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는 과학 연구 분야 담당 기관과 외교 부처의 이중 공동 주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연 2회의 공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을 조율하고 또 각 해외 공간 소속 과학 참사관이 이 두 기관의 공동 지휘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과학기술 정책과 외교 정책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두 정책 분야의 논리 간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스위스 외교부 차관실 산하에 번영 지속 가능국 이라고 하는 국이 있는데요. 외교부 내에서 과학기술 분야 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연구청이라고 하는 세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양자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과학재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스위스 연방 이공계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입니다. 보통 ETH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제 스위스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독자들을 생각해서 한번 한국어로 최대한 다가가게 번역을 해본 것이고요. 그림 4가 이제 대표적인 스위스 연방이공계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과학참사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저와 이제 스위스 넥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외 공간 네트워크가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학참사관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외교부 소속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연구청 세리 소속이거나 이제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그 과학 참사관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 거고, 스위스 넥스는 이제 민간 수요에 따라서 해외 민간 및 학회와의 협력 및 기업 현장 네트워크 운영에 특화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가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이점이 있다면, 첫째, 전통적인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과의 지속적인 외교적 대화, 과학기술 외교적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둘째, 전 세계적으로 번창하는 혁신 생태계와 파트너를 발굴해서 이들과 스위스 내의 그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 간의 협력 기회를 창출해서 스위스 인지도를 높이는, 매력도를 높이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위스 해외 주재 외교 공간의 통합 구조입니다. 이제 서울을 예로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면, 이제 주한 스위스 대사관 안에 스위스 넥스의 사무실, 그리고 STO라고 하는데, 이 STO가 있고요. 이 STO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 무역투자청 등 스위스가 대한민국과 상대하는 모든 외교 공간이 이 대사관 안에, 주한 스위스 대사관 안에 이렇게 집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해외 주재 외교 공간의 통합 구조는 스위스 외교부의 국가 전략 2016년에 나온 국가 전략에서 강조한 측면과도 같습니다. 스위스 대사관 내에 여러 외교 공간이 통합됨으로써 스위스의 해외 활동의 효과성, 가시성, 그리고 일관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너지를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 주체와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버넌스 그림이 그림 6에 이제 나오고요. 다음은 이제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국과 다르게 스위스하고는 2008년 5월에 양국 과학기술 협력 협정이 처음 체결되었고, 2009년에 제1차 양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서 2026년 2월 현재 7차 양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협력이 스위스와 추진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2025년 1월에 스위스 국립과학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양자 정보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양국 간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자라든가 첨단 바이오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중심으로 한국과 스위스가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위스 측의 요청으로 스위스 한국 이노베이션 위크라고 하는 행사가 매년 스위스 넥스 과학기술사무소, 서울 과학기술사무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은 산학연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한 스위스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같은 이제 공공 외교를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 외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스위스가 과학기술 외교에 전념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국내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제 초국가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경제 규모에도 굉장히 많은 액수의 그 재정들을
해외 공관과 과학기술 외교에 투자를 스위스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위스도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외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썬 아까 전에 장윤석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에 스위스가 중립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핵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자 평화를 위한 과학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썬을 통해서 외교적 협상과 과학 협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러한 구조가 과학자와 외교관의 실제적인 인터페이스가 작동하도록 했다는 점, 이것이 썬의 과학기술 외교, 스위스의 과학기술 외교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 연구라는 과학 목표를 매개로 해서 외교적 긴장이 있는 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성공 사례로 홍해 초국가적 연구센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201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민감한 그러니까 홍해 인접 국가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과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외교 관계가 항상 원활치 않는 홍해 인접 국가들과 함께 연구 협력을 스위스가 함께 함으로써 긴장 완화와 상호 의존성 강화에 기여하는 그런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강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그 과학 기술 외교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외교적 위기로 확정되지 않도록 스위스처럼 외교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네트워크 및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이제 2012년에 제네바가 녹색 기후 기금 본부 유치를 실패하고 스위스의 정치적 중립 위상이 흔들렸던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2007년에 제정된 이제 주체국법이라고 하는 호스트 스테이트 액트라고 하는 이 주체국법을 바탕으로 해서 스위스가 주체국 정책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충격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이제 국제도시 제네바의 다자주의 미래를 성찰하기 위한 TF를 구성했고,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측적 과학기술 외교를 이끄는 제스다라고 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기구를 설립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밑바탕이 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사례로 만든 스위스 과학기술 외교의 사례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사항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원래 원고에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스위스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 내 여러 외교 공간을 이제 집적시키고, 또 이제 한국의 현지 전문가를 사무관급으로 장기 고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인력을 장기로 이제 채용을 하고, 스위스 측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수석 대표가 이제 6년 동안 동일한 임무를 맡아 왔었거든요. 그거에 반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차례도 같은 수석 대표가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과학기술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력과 자원을 배분한다면 양국의 과학기술 외교 부분에 있어서 보다 큰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 성 박사님께서는 프랑스 전공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사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훨씬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빼고 스위스를 넣은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도 이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스위스가 과학기술 외교 측면에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GSDA 그다음에 스위스넥스 같은 약간 혁신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여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이 발표에 대해서 우리 강진원 박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OECD는 이제 다자 협력에 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두 나라는 아까 제가 오전에 이제 유럽연합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다 조금은 그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은 공통적으로는 준회원국으로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가입돼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토론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나라들을 배우는 이유는 그걸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지금 제가 들은 바를 갖다 가능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 그 측면에서 간단하게 조금 요청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가장 아까 실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막상 이제 최근에 그 미중 간에 이제 기술 패권 때문에 갈등이 많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자주의가 약화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OECD가 기존에는 대개 이제 과기 혁신 분야에서의 주요 어제들을 갖다가 다 리딩하고 그다음에 되게 저희 나라에도 되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쳤던 상황인데 최근에 아까 변혁적인 과기혁신 정책, 그다음에 이제 미션 오리엔티드된 이노베이션 팔리시 이런 것들을 되게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패권을 경쟁하는 상태에서 OECD 국가 중에 많은 나라가 이제 유럽 국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런 어제에 실제 적용됐을 때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금의 의문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들기도 하고 향후에 이제 제가 그때 장 박사 말씀드렸을 때 미국이 이제 다자 기구에 탈퇴했을 때 되게 그 다자 기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되게 OECD 또한 그 보고서 작성 또 하는 곳에서도 되게 미국의 어떤 간섭이 되게 많아서 되게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향후에 이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이 저런 입장을 취했을 때 이제 그럼 OECD가 여전히 예전처럼 영향을 좀 가지려면 다자주의 약화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이때까지 양자 과기 외교에 집중했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도해서 다자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많이 제안이 돼서 현재 가칭해서 환태평양 그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자를 갖다가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도가 도론행터는 시작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자 협력에 오랫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우리나라 주도로 이제 다자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하면 가장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시작하는 데가 조금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영국 같은 경우가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되게 아주 과학 외교에 그냥 아닌 시초, 역사적인 기원이 아마 영국이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고요. 되게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때 있어서 많이 저는 기원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브렉시트가 사실은 영국의 어떤 과기 외교의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 호라이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호라이즌 유럽이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가장 재정 기여도가 높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갑자기 빠지니까 가장 큰 기여한 나라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분담금도 높이고 되게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과기 외교를 다루다 보니까 되게 브렉시트 뭐 전략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실제로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어떤 정회원국이 있을 때와 준회원국이 있을 때의 어떤 차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논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 간의 관계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과기 공동위를 아주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까지 15차 과기 공동위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공동위가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24년도에 윤 정부 때 지금 저희 보면 보건부, 그러니까 복지부에서의 별도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가 또 별도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 세 개를 합쳐서 24년도부터 과기 혼성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1차를 24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영강에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 어떤 그 나름의 이제 또 양국 간의 배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말씀해 주시면, 향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영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업부, 뭐 복지부 다 별도의 채널이 있어서 이게 좀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향후에는 이렇게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우리나라 이제 과기부하고 외교부 이제 협력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숙제이긴 한데, 영국 보니까 아까 뭔가 법제화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협력하는 게 법제화돼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한테 좀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영국이 또 좀 다른 나라와 차이 나는 것들은 사실은 영연방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영연방 국가가 많고, 실제로 이제 영국이 과기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 자기들하고 아주 가까운 영연방 국가의 관계 속에서 뭐 다자회의 갔어도 사실 1인 1국가 1표니까 그때도 많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기 외교 차원에서도 영연방 국가하고도 조금 그런 관계가 다른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스위스는 사실은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위스를 여기가 되게 작은 나라고 그런데 왜 들어올까라고 했는데, 여러모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위스가 좀 되게 독특하고 되게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그 제네바에 가 보니까 국제기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위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혜택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연히 또 제가 기회가 돼서 제스다 서밋에 한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오픈 퀀텀 레보레토리 자체에 그 관련되는 어떤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라든가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갖다가 거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 참여를 해서 과기 외교 활동을 실제로 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상황들도 있어서 저도 그 간 김에 그런 것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똑같이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되게 외교부하고 그 과기 혁신을 하는 곳하고 되게 협력이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연합회 같은 게 조직도에서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유기적인 관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영국은 법제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된 것 같고, 스위스도 어떻게 하면 외교부하고 나름의 이제 혁신을 담당하는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헌법에 과기 외교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신기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 별도의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조금 더 풀어주시면 저희가 좀 과기 외교에 좀 힘을 좀 실을 때 우리나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실 때 스위스는 중립성, 우리가 중립 뭐 영세국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과기 외교 자체가 원래 중립적인 건 좀 그런 측면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라는 게 되게 독특한 중립국 이치를 가지니까 그런 특성이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글을 보면서는 그 특성이 과기 외교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 위치 자체가 이제 다자 기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송도에 나름의 이제 다자 기구가 조금씩 있긴 한데 우리가 향후에 과기 외교를 할 때 양자 관계뿐만 아니고 그런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국제 기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나름의 과기 외교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활동이나 새로운 채널을 또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위스의 어떤 독특한 그런 위치, 국제 기구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도 궁금했습니다. 예. 많이 요청 사항만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차정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세계 논문 보고서 읽으면서 너무 공부가 많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국제정치학자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희가 몸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아침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정말 굉장히 이게 과기 외교가 국제 질서적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것들이 많아지고 스위스랑 영국 보면서 느낀 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비교 연구할 것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썬이 냉전 시기에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초국적이면서 뭔가 다자적이고 냉전 질서를 극복한 공간이었다고 보면 사실은 최근에 썬에서 러시아 빠지고 벨라루스 빠지고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의 국제 질서는 과학기술 외교에서 전례 없었던 과학과 뭔가 주권 국가 질서가 통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냉전보다 훨씬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제 질서 자체가 냉전보다는 훨씬 상호 의존적인데 과학기술 외교는 냉전보다 훨씬 더 과학과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게 통합되면서 훨씬 초국적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다 보니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주의, 과기 외교가 원래는 자유주의와 이상주의를 담보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과기 외교를 접근한다. 영국도 그렇고 지금 스위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스위스 같은 국가들까지 현실주의에 기반한 과기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향후에 미치는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도 굉장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 비교적 관점일 것 같은데 구조적 위치 스위스와 영국이 마찬가지일 거. 약간 굉장히 스위스를 보면서 재미있게 느꼈던 건 스위스가 갖고 있는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리적 구조적인 위치 자체가 사실은 과기 외교의 지난 역사를 만들었을 텐데 중립국으로서 다자적인 과기 외교의 공간이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까 우리 성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에 일부 드러나긴 하는데 스위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중립국으로서의 위치가 오히려 냉전기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 그래서 냉전기에 스위스가 향유했었던 중립국으로서의 초국적 과기 외교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스위스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외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엄청나게 더 강하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중립국의 위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고히 더 제고하기 위해서 중립국의 위치를 활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중립국의 위치에서
중립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중립국의 위치로서 갖고 있었던 과거의 어드밴티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뭔가 과학기술 외교에 더 이제 제스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내가 여기서 중립국의 위치를 어쨌든 버텨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제스다를 그렇고 과기외교도 그렇고 뭔가 여기서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중립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구조적 위치와 과학기술 외교에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는 아까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 외교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 플러스 경제 플러스 외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플러스 국방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스위스가.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주의 기반의 과학기술 외교가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방이 갑자기 과학기술 외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스위스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 교수님이 스위스를 왜 넣었을까 하지만 저는 스위스가 엄청나게 상징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플러스 경제 플러스 외교였다가 플러스 국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냉전기보다 훨씬 다른 내용의 과학기술 외교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안보가 압도하는 과학기술 외교의 질서가 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봤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또 다섯 번째 다자하고 양자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영국도 스위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다자외교 활용하려고 어쨌든 다자외교를 활용해서 과기의 역량도 하고 외교적 영향력도 발휘하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과기외교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양자 플랫폼과 다자 플랫폼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건 모든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다자와 양자의 그 틀을 조화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외교적 전략들도 사실은 굉장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과학기술 외교 개념을 할 때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했는데 이제 그 균열이 그런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아예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기술 외교를 하면 모두가 지금은 기술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다라고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 외교라는 모든 국가들은 과학기술의 우위를 놓지 않기 위해서나 과학기술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과학기술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서 그게 동시에 똑같이 영향력들을 확보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과학기술과 외교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정리고 그냥 하나씩 그냥 쭉 스위스부터 궁금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가 안보정책청을 만들어 과학기술 외교에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스위스 사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국방부가 갑자기 과학기술 외교에 개입한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가 나타났는지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영국 사례는 아까 우리 그 장 박사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환경이 거버넌스를 바꾼 케이스거든요. 근데 원래 국가 개발 이렇게 지원하는 ODA국이 있다가 완전히 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갔다는 측면이 사실 현실주의적인 외교 정책 과기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개편인데 그런 거버넌스가 바뀌었다는 건 사실 환경이 거버넌스를 바꾸고 그 거버넌스가 사실 실질을 바꿔가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거버넌스가 바뀌어서 오히려 더 앞으로의 과기외교가 훨씬 더 전략적인 게 과학기술보다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제도가 실질이 제도를 규정하냐 제도가 실질을 규정하냐 했을 때 지금의 영국의 과기외교 거버넌스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과기외교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의 트렌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제도가에 주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다자는 제가 장 박사님 그 글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장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자 무대가 완전히 경쟁 각축장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경쟁 각축장이 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을 모두가 이제 다자외교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과기외교 혁신도 하고 다자외교를 통해서 외교적 우위도 갖고자 하는 욕심들을 모두가 갖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다자외교를 접근하고는 있는데 냉전기 써내서 보듯이 그렇고 사실은 과학기술 커뮤니티, 과학기술자들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하고 원래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주권국가들이 과학의 질서를 막 억제고
통제하고 있는 게 훨씬 압도적이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모든 국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가다 보면 과학기술 커뮤니티와 국가의 갈등, 긴장, 그리고 과학기술 커뮤니티가 주권 질서에서 뭔가 대항하고자 하는 선 같은 뭔가 그런 과학과 국가의 분리가 앞으로는 더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되면서 뭔가 어느 순간에는 과학기술 커뮤니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의 분리의 의지가 여전히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자세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저희 뭐 한 10분 정도 더 쓰기로 하고 저도 조금 뭐 비슷하게 겹치는 건데 장 박사님 발표 때 이제 굉장히 재밌게 거기에 그렇게 써놨는데 유럽 국가들은 only talks 이렇게 써놓고 일본은 뭐예요 그 just sitting 그 다음에 no talk and money only 이렇게 써놨던가요? 그렇고 이제 중국은 only sitting 이렇게 써놓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ECD 무대에서 우리 장 박사님 같이 그 위원장도 하시고 또 부위원장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다자 외교를 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 오늘 원래 다자 UN도 비교하고 APEC도 비교하고 뭐 이제 하는데 다 발표가 지금 안 돼서 그런데 UN 같은 기구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사실 OECD에서 한국의 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하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럴 수 있었던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른 다자 협력에 주는 어떤 함의점, 시사점 이런 것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영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깊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고 딱 영국이 또 과학관도 파견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홍콩 문제나 뭐 미중 경쟁 걸리면서 이제 뭐 인권 문제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약간 그 지금 디리스킹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가 디리스킹 한다는 거하고 영국이 디리스킹 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중 관계에서 영국의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소 간의 어떤 중립국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높였는데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똑같은 레버리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미국하고 또 중국은 스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때는 중립국이어서 이제 서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 미중 경쟁 시대에 스위스의 중립국으로서의 위상 차 박사님께서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스위스 국가 전략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고 과기도 외교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거를 묶어서 잠시 이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순서대로 장 박사님부터 한 마디씩. 예.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토론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다른 세션에서도 그렇지만 테크노폴리틱스 기정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나타나는 게 미중 패권 경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술 패권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은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듯이 과학기술은 아마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그 사실입니다. 그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고 거기에 바탕에서 사실은 제가 2010년인가 11년인가에 그 보고서를 하나 만들고 퍼블리케이션을 하면서 그때 썼는 게 과학기술은 소프트 파워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기술 패권 시대에는 이 과학 기술이 더 이상 소프트 파워가 아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이미 과학 기술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들어와 버렸고요. 거기에 정치가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과연 소프트 파워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하드 파워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왜? 과학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이상은 가치 중립일 수가 없다 하는 그 점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스위스 잘 넣었다고 봐요.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격가지지만 세리의 다자를 담당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대사가 사실은 저 앞서서 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점 때문에 스위스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양쪽 그 냉전 시대에는 양쪽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중립국이라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같이 이상하게 변화해가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가 하드 파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아무도 그럴다 보시려 다자 무대에서는 그리고 저기 뭐라 그러죠 양자에서도 매한가지 그 현상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외교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다자와 바이래터럴과 멀티래터럴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뭔가 하면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CSTP에서 굉장히 핫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영이 갈려요. 진영이 갈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물 밑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국가가 한국한테 와서 일본한테 가서 야 내가 이거 이야기할 테니까 지지 좀 해줘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이래터럴과 멀티래터럴이 막 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일어난 합의 내용을 가지고서 바이래터럴로 넘어가서 야 우리 앞으로 이거 같이 해봐라고 바이래터럴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합하고 엮어내는 조정하는 역할이 지금 외교부에서 가장 현안이 될 거다. 다른 한 가지는요. 센서 오브 이머전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센서 오브 이머전시를 우리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가 이제 다각적인 외교를 할 때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고 촉진시키고 엑셀러레이터 하고 그리고 이 국내 그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가 안에서 만들려 그러면은 그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 센스 오브 이머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이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담당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ECD에서는 어떻게 해서 제가 럭키한 측면이 이제 그거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과기부 그리고 외교부에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는 게 제가 20년 동안 델리게이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 전문가로서 밸류를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다닐 수 있도록 그 서포트를 해주고 그걸 사실은 뭐 용인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다자 무대 특히 다자 무대에서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성을 담보를 해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네, 강진원 박사님과 차정미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이것만 좀 더 넣으면 굉장히 발전적인 원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000년대 학생 때 대학을 다녔는데 그리고 2010년대에 과정생으로서 공부를 했고 2020년대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환경이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터프한 환경에 터프한 어떤 정책들을 펼쳤다면 그 사이에는 조금은 그래도 피스풀한 환경에서 좀 세련된 외교를 해나갔는데 이제는 터프한 환경에서 세련된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그 지점에 이 다양한 외교 기술이라던가 뭐 양자라던가 다자라던가 소다자라던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잘 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원 박사님 그리고 차정미 박사님 또 배영자 교수님 너무 유익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다 잘 적었고 제가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신경 써서 반영해서 더 좀 나은 원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국방이 이제 왜 과학기술 외교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일단은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첫 번째는 아까 조금 결론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스위스 외교부라는 데 자체가 과학기술 외교하는 담당 쪽에는 다 그 대학 학부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이 다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스위스 외교부 장관도 의사 출신 정치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부 안에 과학기술 외교를 담당하는 이 인재들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절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이 발발이 돼서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발 그 사이버 어택 그다음에 이제 인지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 용병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술, 이제 국가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기술들이 민간 용병을 사용해서 러시아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스위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 용병을 이제 수출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었을 때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용병을 수출했던 그런 이제 아픈 이제 경험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용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보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 러우 전쟁을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있고 스위스의 이제 국방적으로도 과학기술적으로도 위협을 이제 실제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다른 나라들보다 과학기술 외교에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하고 또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는 이제 최근의 거버넌스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과 스위스의 관계는 제가 좀 놓친 부분이야 이제 생각을 해서 배용자 교수님 코멘트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스위스 넥스의 중요한 거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STO라고 해서 그냥 사무실이 있는 거고요. 그냥 거점이라는 건 허브입니다. 예, 좀 다르고요. 레벨이 그 거점이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그 상하이를 통해서 이제 민간 부분의 과학기술 외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반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뭐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 모두 감사드리고 이제 이걸로 저희 세션을 이제 그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여튼 토론을 잘 반영해서 또 이제 수정해서 좋은 차획으로 이렇게 묶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